육화 줄거리. 위안은 생이 사는 지역에 머물면서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자 노력하지만 공감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어느 날 위안은 미국의 빈민가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한편 위안은 이역만리에서 자신을 친절하게 돌봐주는 노교수 가족과 가깝게 지낸다. 노교수의 초대를 받고 방문한 위안은 두 사람의 딸인 메리가 중국에 대한 깊은 소양을 지닌 것을 보고 호감을 느낀다. 노교수의 권유로 위안은 노교수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낯선 편지가 와 있다. 석 달에 한 번씩 아버지의 편지가 오는 게 고작이었지만 내용은 거의 똑같았다. 나는 별거 없이 잘 있다. 봄까지는 쉬고 다시 전장에 나간다. 너는 열심히 배워야 한다. 너는 외아들이니 학업이 끝나면 곧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끔 노부인한테서도 편지가 왔는데 아이란을 빨리 결혼시키고 싶다고 했고 아이란은 벌써 3번이나 제멋대로 약혼을 했다가 번번이 제 마음대로 파혼해버렸다는 사연이었다. 그리고 노부인은 자신을 달래기 위해서인 듯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렇지만 메이링만은 믿을 수 있단다. 이 아이를 집에 데려다가 가르치고 있는데 공부도 잘하고 무엇을 시켜도 빈틈없이 잘해서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 이런 아이야말로 내가 갖고 싶었던 딸이다. 때로는 아이란보다 더 친딸같이 느껴진단다. 위안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내용들 뿐이었다. 때로는 아이란에게서도 편지가 왔다. 두 나라 말을 적당히 섞어 응석과 농담을 곁들이면서 돌아올 때 보석 선물을 사오지 않으면 혼내주겠다느니 꼭 미국 부인을 데려오길 바란다느니 하고 쓰고 있었다. 생의 편지도 오긴 했으나 어쩌다 한 번씩이었다. 생은 수려한 용모와 말재간을 가진 청년인데다 외국인이었으므로 변덕스럽고 새 것을 좋아하는 두 시인의 눈에는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생은 그들과 어울리느라 하루하루가 무척 바쁠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울적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책상에 놓인 편지는 여느 편지와는 달랐다. 네모난 하얀 봉투에 그의 이름이 검은 잉크로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뜯어보니 메리 윌슨에게서 온 것이었다. 편지 맨 끝에 그녀의 이름이 큼직하고 알아보기 쉽게 쓰여 있었다. 활기와 기민성이 엿보이는 글씨였고 하숙집 여주인이 매달 한 번씩 그에게 주는 청구서의 어설픈 글씨와는 비교가 안 됐다. 내용은 이러했다. 할 말이 있으니 한번 저희 집에 와주세요. 교회에 같이 간 날 이후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때 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미스터 왕을 만나 꼭 하고 싶어요. 위안은 무슨 일일까 궁금해하면서 흙 묻은 몸을 씻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고 하숙집을 나서려 했다. 그때 하숙집 주인이 주책 없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아까 어떤 여자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아마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모양이지. 그러자 모두 소리내어 웃었다. 그 중에서도 하숙집 딸이 제일 큰 소리로 웃었다. 위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메리 윌슨이란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는 자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괘씸했다. 그는 분개한 나머지 그들 앞에서 메리의 이름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메리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불쾌했다. 그러나 그것은 쉬 잊히지 않았다. 그래서 노교수 집의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는 묘한 중압감을 느꼈다. 메리가 그를 맞으며 손을 내밀었을 때도 그는 거북하여 못 본 채 했다. 하숙집 사람들의 비열한 모습이 떠올라 기분이 상했던 것이다. 메리는 그가 냉정하다고 느꼈는지 명랑한 표정을 거두고 미소도 감추었다. 그리고 조용하고 냉정한 태도로 그에게 들어오라고 말했다. 응접실은 처음 왔던 날 밤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벽난로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낡고 푹신한 의자가 그를 반기는 것 같았고 텅 빈 방의 정적이 그의 분노를 진정시켜 주었다. 위안은 메리가 먼저 앉기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그녀와 너무 가까이 앉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그를 보지도 않고 불 가까이에 있는 낮은 의자에 아무렇게나 앉았다. 그러면서도 우아한 기품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가까이 있는 큰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러나 위안은 앉으면서 의자를 약간 뒤로 밀어 그녀의 얼굴은 잘 보이지만 양쪽에서 손을 내밀어도 닿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었다. 하숙집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쟁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점잖은 태도를 취하고 싶었다. 집에는 둘뿐인 듯했다. 노 교수 내외는 보이지 않았고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메리는 부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미스터 왕,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우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나라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나는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중국 민족에 대해 조금 알고 있고 또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당신을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중국인으로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현대적인 미국인으로서 현대적인 중국인에게 말하려는 거예요. 그녀는 말을 끊고 한동안 벽난로를 쳐다보더니 작은 가지 하나를 빼내어 장작 밑에 석탄불을 뒤적였다. 위안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녀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다. 그는 젊은 여자와 단둘이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메리 앞에서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은 미스터 왕을 기독교로 인도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나는 반대예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량하다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도 아시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성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 성자의 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성을 내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보다 더 좋은 부모를 가진 여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에게 준 것은 그 착한 마음이 아니라 두뇌예요. 그 두뇌로 나는 종교에 반대하게 됐어요. 아버지한테 종교는 삶의 원천과 같은 것이지만 나는 종교를 가질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강하고 예민한 지성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그 지성을 종교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에게 종교는 정서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있어요. 그분의 지적 생활은 종교 생활 밖에 있어요. 그리고 그 둘은 연결이 안 돼요. 물론 우리 어머니는 지적이지는 않아요. 어머니는 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분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 같다면 나는 그분들이 미스터 왕을 기독교도로 만들려는 것을 그저 재미있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요. 메리는 정직한 눈으로 위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손에는 아직도 작은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열띤어조로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걱정이 돼요. 아버지는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제자예요. 당신은 아버지가 쓴 책을 읽고 있어요. 난 아버지가 당신이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되어 귀국하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아버지는 한때 선교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 얘기를 미스터 왕에게 했는지 모르겠군요. 아버지는 모든 선량하고 진지한 청춘 남녀는 해외 전도에 나서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던 세대에 속하거든요. 그러나 그때 아버지와 약혼한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같이 해외로 갈 수 없었어요. 그 때문에 두 분은 좌절감 같은 것을 품어왔어요. 세대 차이가 이토록 크다는 것은 정말 이상해요. 우연히도 미스터 왕에 대해서는 똑같은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나 모두 말이에요. 메리는 사랑스러운 깊숙한 눈으로 위안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부끄러워하거나 교태를 부리는 빛은 없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부모님과 달라요. 그분들은 미스터 왕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을 자기네 종교로 인도하고 싶어 해요. 그것을 영광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종교로서 당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시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외국 사람들이 자기네 것을 당신에게 강요할 수 있겠어요? 위안은 거침없는 그녀의 열변에 감동했다. 그녀가 여자라는 것과는 상관없었다. 메리 또한 그를 한 인간으로서뿐만 아니라 중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고 말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를 통해 수천만의 중국 청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섬세한 감정과 마음의 장벽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위안은 고마움을 느끼며 말했다. 잘 알겠소.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를 당신 아버지가 믿으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당신 아버지에 대한 나의 존경심이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메리는 다시 벽난로의 불꽃에 눈길을 던졌다. 나무가 다 타고 석탄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었는데 그 빛에 그녀의 얼굴과 머리카락과 손과 검붉은 옷이 발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신 신앙을 버리는 것은 나로서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에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나는 그럴 수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 번 토론했어요. 어머니하고는 토론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눈물부터 흘리시니까요. 아버지는 내 의견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말상대가 돼요. 아버지는 신앙심이 없는 나를 존중해주고 나는 아버지의 신앙을 존중해요. 아버지와 나는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의견이 맞는 편이지만 지성이 미칠 수 없는 영역, 즉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덮어놓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에 이르면 서로 의견이 엇갈렸어요. 아버지는 신앙과 희망으로 비약을 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세대는 그게 안 돼요. 메리는 갑자기 기운차게 일어섰다. 그리고 통나무 하나를 집어서 석탄불에 던져 넣었다. 불꽃이 튀면서 불이 훨훨 타올랐다. 위안은 불길 속에서 그녀의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 메리는 벽난로 위에 선반에 기대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진지한 태도로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나에겐 신앙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모님은 앞으로도 미스터 왕에게 그분들의 신앙을 권할지 몰라요. 그럴 때는 그분들이 우리의 세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상기하세요. 위안도 메리를 따라 일어섰다. 그녀의 호의가 무척 고마웠다. 그래서 적당한 말을 찾았으나 생각지 않은 말이 먼저 나왔다. 중국말로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군요. 영어는 어쩐지 부자연스러워요. 당신은 우리가 서로 다른 인종이라는 사실을 잊게 해주었어요. 당신 나라에 온 뒤로 처음으로 나에게 흉금을 터놓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군요. 위안은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메리는 그를 어린애처럼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리고 조용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스터 왕,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위안은 약간 소심한 태도로 마치 알지 못하는 땅에 발을 들여놓고는 망설이면서도 들어가 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처럼 대답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리고 수줍은 듯이 낮은 목소리로 메리 하고 덧붙였다. 그러자 메리는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명랑한 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표정은 이것으로 충분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화제를 돌려 책이라든지 그 밖의 사소한 일들에 대해 한참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현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메리가 말했다. 아, 부모님이 오시네요. 내겐 소중한 분들이세요. 기도회에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수요일 밤마다 가시거든요.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가서 문을 열고 늙은 부모를 맞아들였다. 그들의 얼굴은 쌀쌀한 가을바람을 쐬어서 빨갛고 기운차 보였다. 이윽고 그들은 벽난로를 향해 둘러앉았다. 위안은 어느 때보다도 이 가족의 친근감을 느꼈다. 메리는 과일과 뜨거운 우유를 가져왔다. 위안은 우유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 조금 마셨다. 메리는 그것을 알아채고 소리내어 웃으면서 말했다. 참, 내가 깜빡 잊었군요. 그녀는 차를 끓여 그에게 주었다. 찻주전자를 가운데 놓고 그들은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다. 이야기가 잠깐 그쳤을 때 교수 부인은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메리, 너도 기도회에 왔으면 했다. 좋은 모임이었어. 존스 박사는 말을 참 잘하더라. 큰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힘에 대해서 말했단다. 그리고는 정답게 위안을 돌아보며 말했다. 미스터 왕,
학생은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얼마나 외로울까 싶어요. 또 부모님께서도 학생을 이렇게 보내고 오죽 쓸쓸하시겠어요. 만약 학생이 원한다면 수요일마다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고 같이 교회에 가는 게 어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위안은 그녀의 친절을 고맙게 여기면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대답했다. 그러면서 메리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과 얼굴에서는 아름답고 애정에 찬 흥겨운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함께 위안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긴 메리의 표정은 뜻이 맞는 두 사람을 일종의 상호 이해 속으로 결합시켜 놓았다. 그것은 그들 둘만이 알고 있었다. 그 후 위안의 생활에는 남모르는 풍요로움이 깃들게 되었다. 이 나라 사람들이 그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며 생활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심지어는 미국인들을 경멸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곤 했다. 이제는 모멸을 느끼는 일도 적었다. 지금 그는 들어가야 할 문이 2개 있었다. 하나는 바깥문으로 그가 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노 교수의 집안이었다. 고풍스러운 낡은 저택은 이제 그의 집처럼 되어버렸다. 전에는 외로움을 상쾌한 것이요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했으나 이제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외로움이란 기분 나쁘고 재수 없는 존재를 떨쳐버릴 때만 필요한 것이지 사랑을 알았을 때는 조금도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노 교수의 집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냈다. 노 교수의 거실에는 책이 많았다. 혼자 거기에 있으면 하나하나가 그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거는 것 같았다. 그는 아무도 없을 때 이 집에 혼자 있기도 했다. 고요한 방에는 학구적인 분위기가 감돌았고 다른 어떤 곳보다도 그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다. 노 교수를 이 방에서 만나는 것도 유쾌한 일이었다. 대학에 딸린 농장이나 강의실에서보다 여기에서 노 교수의 참된 면모를 더 많이 보았다. 노 교수의 생활은 단순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를 마쳤고 여러 해 동안 교편 생활을 해온 그는 세상 물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이 세상을 살아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성과 정신이라는 두 세계에 파묻혀 살아온 사람이었다. 위안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두 세계를 살폈다. 노 교수가 그의 학문과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은 질박함을 느꼈다. 거기서는 모든 것이 사람과 신의 힘으로써 가능했다. 그것은 총명한 어린아이가 가지는 넓은 마음이었고 거기에는 사실과 기적의 경계가 없었다. 더욱이 이 질박함은 놀라울 만큼 예지에 찬 것이라 위안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자신의 이해력이 빈약한 것이 안타까웠다. 어느 날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며 거실에 앉아 있는데 메리가 들어왔다. 그는 그녀를 향해서 말했다. 당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으면 기독교도가 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메리는 이렇게 말했다. 미스터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말을 듣고 있으면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내가 그랬듯이 당신도 어떤 장애물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와 아버지는 생각이 많이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지도 확신에 차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탐구적이죠. 그녀가 분명하고 침착한 말투로 자신과 위안은 새로운 시대에 속한다고 말하자 위안은 그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 있는 낭떠러지까지 끌려갔다가 뒤로 끌어당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끌려간 건 역시 그의 뜻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는 노 교수를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리는 그럴 때마다 그를 원위치로 돌아오게 했다. 만일 이 집안이 바깥문이라고 한다면 그녀는 그 깊숙한 구심으로 통하는 안쪽 문이었다. 그는 그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메리는 자기네 역사를 위안에게 들려주었다. 지구 위에 온갖 인종과 민족이 뒤섞인 미국인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영토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 어떻게 무력과 책략과 모든 전쟁 수단을 이용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내쫓고 영토를 탈취해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가를 들려주었다. 또 그녀는 조상들이 얼마나 용맹스럽게 대륙을 개척해 나갔는지도 얘기했다. 때로는 난로가에서, 때로는 늦가을에 낙엽 깔린 숲속을 거닐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위안은 이 여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온화함과는 달리 피 속에 어떤 강인한 것을 지니고 있음을 느꼈다.
그때 그녀의 눈은 생기에 넘치기도 하고 대담해지기도 하고 냉철해지기도 했다. 입을 꼭 다물기도 하고 열변을 쏟아놓기도 했다. 그녀는 자기 나라의 역사에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위안은 그녀에게 거의 압도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위안이 메리의 말 속에서 남자 같은 강한 힘을 느끼고 거꾸로 자기 자신에게는 약한 의타심 같은 것이 도사리고 있음을 실감한다는 점이었다. 두 사람은 명백히 성별이 다른데도 서로 뒤섞여 어느 쪽이 여자이고 어느 쪽이 남자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었다. 때때로 그녀는 마치 강자가 약자를 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그럴 때마다 위안은 위축감을 느꼈다. 그래도 그는 가끔 그녀가 어여쁘게 보였고 그녀의 육체가 활력에 넘쳐 화살처럼 생기있다고 느꼈을 뿐 아니라 그녀의 적극적인 정신에 감탄하곤 했다. 그녀 안에 감추어진 어떤 큰 힘이 그를 압도했으며 그것이 그들의 감정이 사랑으로 익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그는 도리어 그 편이 즐거웠다. 그는 아직 연애나 여자에게는 별로 흥미가 없었다. 그래도 메리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육체에 대한 욕망은 그다지 일지 않아 내심 다행으로 여겼다. 만일 누가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다른 민족 사이의 결혼은 현명하지 못하고 좋은 결말을 가져오지도 못할 거야. 양쪽 모두 다른 민족과의 결혼을 좋아하지 않는 외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서로 간에 내적인 갈등도 있어. 그것은 서로 피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극렬한 싸움이라서 반발심도 많고 끝도 없어. 하지만 때로는 그 같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와 전혀 다른 세대라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미국인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은 물론 중국인에 대해서도 그와는 다른 시각에서 설명해 주곤 했다. 위안은 자기 민족에 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그들 속에서 살아왔다고는 하나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아버지와 생활의 일부분, 사관학교와 혁명당원으로 지냈던 청년 생활의 일부분, 토벽집 생활의 일부분, 항구도시 생활의 일부분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만일 누가 그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하나 분리된 단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도 모순을 금방 알아챌 것이다. 마침내 그는 자존심 때문에 전에 선교사가 보여준 내용을 부정하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살아가는 땅을 본 일조차 없는 이 서양 여자의 눈을 통해 그는 자기가 보고 싶어 하던 조국의 모습을 본 것이다. 메리는 위안을 위해서 중국에 관한 서적은 죄다 읽고 있었다. 여행자의 기행문이나 강연, 영어로 번역된 소설이나 시를 읽었고 사진이나 그림도 보았다. 이렇게 그녀는 위안의 조국에 관한 내적인 지식을 마음속에 구축해 놓고 있었다. 그녀에게 중국은 가장 원만하고 아름다운 나라였다. 그곳은 성현의 가르침이 굳건히 뿌리를 내린 사회 속에서 남녀가 다 같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나라였다. 위안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으며 중국의 그런 모습을 간절하게 보고자 했다. 가끔 메리는 이런 얘기를 했다. 당신 나라에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와 아들, 벗과 벗,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매사에 생각이 깊고 순수하고 단순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당신 나라 사람들이 폭력과 전쟁을 증오하는 것에 대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위안은 어린 시절을 잊어버린 채 자신이 폭력과 전쟁을 증오했던 일만을 회상하고 자기가 그토록 증오했듯이 자기 국민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전쟁에 반대하던 마을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래서 그는 더욱 그녀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아니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메리는 때때로 중국의 그림을 찾아두었다가 위안에게 보여주었다. 험준한 바위산 꼭대기에 하늘 높이 치솟은 불탑이라든지 수양버들 가지가 그늘을 만들며 늘어진 연못에 흰 거위들이 떠다니는 시골 풍경을 그린 것들이었다. 그림을 보며 그녀는 숨을 죽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탄성을 질렀다. 아, 예뻐요. 정말 예뻐요. 이런 그림을 보면 내가 오랫동안 살던 곳의 낯익은 풍경처럼 생각되니 웬일이죠. 나는 이상한 동경을 느껴요. 아마 당신의 나라는 세계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아닐까요?
위안은 그녀의 눈빛과 그림을 번갈아 보며 자신도 미국 땅에서 맛보았던 처음 며칠 동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회상하면서 그녀의 말을 소박하게 받아들이고는 조금도 꾸밈없이 대답했다.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나라죠. 그러면 그녀는 부끄러운 듯 그를 마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 눈에는 미국 사람들이 아주 천박해 보일 거예요. 미국은 새롭긴 하지만 역사가 짧아 오랜 전통이라는 것이 없으니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것도 사실같이 느껴졌다. 하숙집의 수다스러운 주인이 딸에게 야단을 치느라 온 집안을 들쑤시는 것이며 대도시의 빈민가가 생각났지만 그는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도 이 집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평화와 예절을 발견합니다. 이런 말을 주고받을 때 위안은 그녀에게 사랑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가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상상할 때는 얌전해진단 말이야. 그 강한 성격은 사라지고 무척 여성스러워져. 그리고 언젠가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상상했다. 때로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감정에 사로잡혔다. 이 여자는 벌써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처럼 생각하니까 만약 거기 가서 생활한다면 항상 이같이 온화하고 종숙한 기분으로 중국을 찬미하고 모든 일을 나에게 기대려고 하겠지. 그리고 위안은 생각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녀에게 중국어를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가 이룩한 가정, 그가 진실로 사랑하는 이 집과 같은 가정, 이처럼 평안하고 가정스러운 분위기에 집안에 산다는 것 또한 얼마나 유쾌할까. 확실히 그녀에게 이처럼 마음이 끌릴 때도 있었지만 메리는 아주 다른 사람처럼 변할 때도 있었다. 억세게 번뜩이는 기질 가운데서 남을 통제하는 성격이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견해를 펼쳐 보이고 논박하고 비판할 때 그랬다. 위안에게 무척 다정했으나 자신은 결코 길들일 수 없는 야성이 그녀에게 깃들여 있음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그를 끌어당겼다가 밀어내곤 했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그를 끌어당겼다가는 밀어내곤 했다. 위안은 미국에 유학한 지 5, 6년 되는 사이에 그런 상태로 메리와 교제하고 있었다. 때때로 그녀가 여자로 보여서 겁이 나기도 했고 때로는 여자로 안 보여서 흥이 나지 않기도 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을 잊은 적은 없었다. 어쨌든 좁고 깊은 성품을 가진 위안에게 그녀는 유일한 벗이었다. 언젠가는 그녀와 더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멀어지거나 어느 쪽으로든 결정이 나리라는 생각이 위안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그녀와 헤어지기로 작정했다. 그것은 매우 작은 일이 발단이 되었다. 위안은 본래 시끄러운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마지막 해에 중국인 형제가 위안이 다니는 학교로 유학을 왔다. 중국인이라고 해도 그들은 남방 출신이라 변덕스럽고 말이 많았으며 몹시 천박했다. 그러나 그부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꼭 불려다녔다. 학생들은 그 형제를 미국인 못지않게 좋아했다. 중국인 형제는 유행하는 노래며 다양한 곡조의 신곡들을 제법 멋지게 불러댔으며 어느 모임에서나 익사를 떨고 광대같이 춤을 추어 박수갈채를 받곤 했다. 위안은 이 두 형제와 백인보다 더 사이가 멀어졌다. 남방과 북방은 말이 달랐으므로 그들의 말 또한 위안의 고향 말과는 아주 달랐고 위안은 내심 그들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이 나라 사람이라면 천박하게 행동해도 상관할 바 아니었으나 동족이 외국인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이 백인 학생들의 폭소와 박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밑바닥에는 그들에 대한 조롱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위안의 얼굴은 굳어졌다. 어느 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날 밤 대학 홀에서 연극이 있었는데 위안은 메리 윌슨을 초대하여 같이 갔다. 두 사람이 정답게 앉아 구경하는데 바로 그 광동인 형제가 출연할 차례가 되었다. 두 사람은 늙은 농군 부부로 분장하고 무대에 나왔다. 남편은 긴 변발을 늘어뜨리고 있었고 아내는 매춘부처럼 천박해 보였다. 두 사람은 곧 광대극을 시작했다. 털과 천으로 만든 닭을 가지고 싸움을 시키며 서로 욕짓거리를 퍼부으면서 조금씩 그 닭을 뜯어버리는 신용을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관객들이 알아듣도록 영어로 짓거렸으나 어딘지 모르게 서툴렀다. 사실 이 단막극은 매우 우스꽝스러웠으며 두 사람 다 익살스러운 연기로 관객들을 폭소하게 했다. 위안도 속으로는 기분이 언짢았으나 이따금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메리는 재미있어 하면서 계속 웃어댔다. 두 배우가 퇴장하자 웃음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방금 그것은 당신의 나라의 일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겠죠.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자 위안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천만에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요즘 중국인은 농부라 하더라도 변발을 하지 않아요. 뉴욕의 무대에서 이따금 볼 수 있는 소국의 한 토막에 지나지 않는군요. 그가 기분이 상했다는 걸 알아챈 메리는 곧 말을 바꿨다. 그야 그렇겠죠. 단순한 웃음거리죠. 하지만 중국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겠죠. 위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연극이 끝날 때까지 줄곧 냉랭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을 때 그녀가 집에 잠깐 들렀다 가라고 했으나 그는 거절했다. 지금까지 위안은 그녀의 따뜻한 집에서 그녀와 얘기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날 밤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절했던 것이다. 메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무뚝뚝한 얼굴을 본 그녀는 초조해졌고 아무래도 외국인은 다루기 힘든 상대라고 생각했다. 메리는 위안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다음 기회에나. 위안은 위안대로 그녀가 좀 더 권하지 않은 것이 섭섭했다. 그는 울적한 기분으로 그 광동놈들이 바보같이 노는 바람에 내 체면까지 깎였어. 메리는 우리나라 사람을 바보로 보았을 거란 말이야. 하고 혼자 중얼댔다. 하숙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생각에만 골몰했다. 메리가 냉정해진 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위안은 하숙집으로 가는 대신 발길을 돌려 중국인 형제가 사는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잠자리에 들려고 반쯤 옷을 벗은 그들 형제의 방으로 불쑥 들어갔다. 탁자 위에는 분장할 때 썼던 변발과 수염, 옷다이가 놓여 있었다. 위안은 놀란 표정을 짓는 그들을 향해 냉랭하게 말했다. 너희들이 오늘 밤 한 일은 잘못이라고 생각해. 그 말을 하러 왔어. 그렇지 않아도 여기 사람들은 우리 중국인들을 비웃는데 그들 앞에서 그런 우스운 꼴을 보여주는 것은 애국적인 행위가 아니잖아. 이 말에 두 형제는 매우 당황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기도 하고 위안을 바라보기도 하다가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들 중 형이 영어로 말했다. 그들 형제와 위안은 같은 중국인이지만 언어가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왕형이 중국의 체면을 잘 지켜주기 바랄 뿐이에요. 왕형은 100만 명분의 체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두 사람은 다시 웃었다. 위안은 그들의 두터운 입술, 천박한 눈, 난쟁이 같은 몸집 따위가 하나같이 구역질 나도록 불쾌했다. 그는 두 사람이 웃는 모습을 가만히 쏘아보다가 말없이 나왔다. 남방인들은 우리 진짜 중국인과는 하등 관계가 없어. 비열한 자식들이야. 위안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남방인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다는 것과 남방의 사관학교에서도 오래 있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다. 외국인들은 그들을 같은 인종, 같은 국민으로 생각하겠지만 자신과 그들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했다. 나는 혼자이며 긍지를 갖고 살고 있다. 참된 중국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위안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는 몹시 자신이 없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메리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녀가 자기 나라를 조금이라도 업신여기는 것은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자기도 업신여기는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다. 그는 긍지와 허탈함을 동시에 맛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족인 두 형제마저도 자기와 관계가 없다는 생각에 더욱 외로웠다. 메리가 집에 들어가자고 더 권하지 않은 것도 몹시 섭섭했다. 그는 괴로워했다. 메리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마치 나를 그 두 바보 같은 인간처럼. 그는 더 이상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리고 일부러 메리와의 추억 속에서 유쾌하지 못한 일들만을 떠올렸다. 먼저 운전할 때의 모습이 생각났다.
마치 가축이라도 몰듯이 속도를 낼 때 그녀의 얼굴은 석고처럼 굳고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거기다 그녀는 매우 딱딱하고 칼날 같은 목소리를 냈으며 때로는 여자답지 못할 만큼 드센 태도를 취했다. 이렇게 그가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만을 떠올렸다. 드디어 그는 거만한 기분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 나는 할 일이 많다. 공부에 좀 더 전념해야지. 그리고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자. 그것이 민족 전체를 명예롭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결심하고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 후 위안은 매우 쓸쓸하게 지냈다. 그러나 예전처럼 외로움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지는 않았다. 그것은 메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흘 후에 그녀로부터 편지가 왔다. 그는 책상에 놓인 사과봉투를 보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 외로운 감정이 새삼스럽게 치솟았다. 뭐라고 썼을까 무척 궁금하여 그 자리에서 겉봉을 뜯었다. 읽어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차츰 가라앉았다. 매일 만나다가 사흘이나 못 만난 여자가 쓴 편지와는 다르게 아주 평범한 내용이었다. 게다가 달랑 넋 줄이었다. 어머니가 가꾸는 꽃이 철보다 일찍 피었는데 그가 한번 와서 보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내일이면 활짝 필 테니 내일 아침에 와보지 않겠느냐는 말이 전부였다. 위안은 어느 때보다도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꼈다. 동시에 그녀의 냉정한 태도를 괘씸하게 여겼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니고 있던 고집스런 성품이 고개를 들었다. 자기 어머니를 만나보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가서 노 교수의 부인이나 만나보지 뭐. 위안은 메리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교수 부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렇게 했다. 노 교수 부인과 함께 정원에 서서 눈같이 아름답게 핀 꽃을 보고 있을 때 외출 차림을 한 메리가 장갑을 끼면서 옆에 와서 섰으나 그는 아무 말 않고 고개만 약간 숙여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냉정한 태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집안일에 관한 평범한 말을 몇 마디 건넨 후 위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표정은 매우 조용했고 그 밖에 다른 어떤 뜻도 풍기지 않았으므로 위안은 지금까지의 불쾌한 감정도 잊어버렸다. 메리가 가버린 뒤에는 감정이 완전히 풀어져서 눈앞의 꽃이 갑자기 아름답게 보였다. 노 교수 부인에 대해서도 여태까지는 그저 수다스럽게 칭찬과 애정의 말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려주는 노인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부인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다. 그는 노 교수 부인이 단순하고 친절하며 연약한 생명에 대해서는 무엇에나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땅에서 새로 돋아나는 화초에 대해서도 갓난아기를 대하는 듯한 애정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어쩌다가 장미싹이 부러지거나 싹트는 화초가 잘못되어 짓밟히기라도 하면 부인은 울상을 짓곤 했다. 그리고 뿌리나 씨를 양손으로 만지고 흙을 덮어주는 일을 좋아했다. 이날 아침 위안은 노 교수 부인의 기분에 공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직도 이슬에 젖은 정원에서 부인을 도와 잡초를 뽑기도 하고 묘목을 옮겨 심기도 했다. 그는 묘목이 새흙에서 작은 뿌리를 자유롭게 뻗을 수 있도록 옮겨 심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또한 고국에서 몇 종류의 씨앗을 보내오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산 호배추는 초록빛과 흰빛이 짙고 맛이 좋아서 부인께서도 틀림없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이런 사소한 일로 그는 다시금 이 집에 정을 붙이게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같이 따뜻하고 자애심이 넘치는 노부인을 수다스럽다고 오해했던 자신을 책망했다. 그러나 위안은 노부인에게 사소한 이야기 외에는 별로 할 말이 없었다. 노 교수 부인도 고국에 있는 어머니들처럼 단순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고국의 어머니들은 친절하면서 마음씨가 좋았고 관심사는 주로 요리라든지 아는 사람의 소문이라든지 뜰이라든지 식탁 위에 놓을 꽃 같은 것이었다. 노 교수 부인의 사랑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남편과 딸에 대한 사랑이었으며 그녀는 그러한 사랑 가운데서 가장 충실하게 살고 있었다. 또한 그 마음이 너무나 단순한 것을 보고 위안은 놀랐다. 어떤 책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유식한 부인이 중국의 시골 사람 못지않게 외골의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 노 교수의 부인은 봄의 어떤 축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학생, 우리는 그날을 부활절이라고 불러.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오르셨지. 위안은 우습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어느 나라에나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났다. 그런데 이 부인이 그러한 얘기를 믿는다는 것은 뜻밖이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친절하고 경건한 목소리로 말했으며 두 눈은 어린아이의 눈처럼 푸르고 평화롭고 선량하고 진실해 보였다. 이렇게 정원에서 노교수 부인을 돕고 있는 동안에도 좀 전에 메리의 우정어린 눈길에서 느낀 흐뭇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는 지난 사흘 동안에 언짢았던 감정을 완전히 씻어버렸다. 그는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지난 사흘을 잊어버린 것처럼 기꺼이 그녀를 맞이했다.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메리는 유쾌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어머, 2시간 내내 어머니와 함께 정원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또 설교하신 거 아니에요.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니 위안은 마음이 풀렸다. 그래서 그도 웃으면서 대꾸했다. 어머니는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설마 그 전설을 믿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는 수두룩하지만 여자라도 배운 사람은 그런 걸 믿지 않아요. 그러자 메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미스터 왕, 우리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진실로 믿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그런 믿음에 휩쓸리지 않도록 싸우는 입장이고요. 내 말 알아듣겠어요. 그러한 믿음은 당신에게 거짓이 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어머니에게는 그 믿음이 진실하고 또 필요한 것이에요. 나는 아무도 어머니에게서 그 믿음을 뺏지 못하도록 싸울 용의도 있어요. 어머니는 신앙이 없다면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같을 거예요. 그 신앙에 기대어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실 때도 거기에 기대셔야 해요. 하지만 당신과 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의지해 살다가 그것에 의지해 죽어야 한다고 믿어요. 한편 노교수 부인은 그날 아침 이후로 위안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그가 다른 민족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가끔 그가 중국 이야기를 들려주면 퍽 놀라는 기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학생, 나는 학생이 외국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많아요. 그러자 메리가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미스터 왕은 절대로 미국 사람과 같아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때는 나직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차라리 그러는 게 나아요. 나는 미스터 왕이 지금 이대로 있는 편이 좋아요. 메리가 낮은 목소리로 은근히 힘을 주어 말했을 때 노교수 부인은 말없이 불만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위안은 그때 부인의 얼굴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부인은 그에게도 다정한 눈길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후 정원에서 한두 번 더 일하면서 그런 기색은 사라졌다. 그해 이른 봄에 정원의 장미꽃에 벌레가 생기자 위안은 벌레를 없애는데 열성을 보였고 부인의 감정 변화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그러나 벌레를 없애는 것과 같은 하찮은 일을 하는데도 마음속에서는 혼란이 일었다. 그는 장미꽃 봉오리를 먹고 잎사귀를 갉아먹어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이 작은 벌레들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모두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가지에서 벌레를 떼어내는 일은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일을 마치고 난 후에도 불쾌한 느낌이 몸에 달라붙어 있어서 몇 번이고 손을 씻었다. 그러나 노교수 부인은 전혀 그런 기색 없이 벌레들을 잡아낼 때마다 시원해했다. 이렇게 해서 위안은 부인뿐만 아니라 노교수와도 더욱 친해졌다. 그로서는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것이었으나 노교수는 깊이와 단순성, 신앙과 지성이 묘하게 결합돼 있어 어느 선 이상으로는 더 가까워질 수가 없었다. 위안은 그의 책 내용에 대해서 종종 노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과학적인 법칙에 대해서 논의할 때 노교수의 상념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치달았다. 그렇게 되면 위안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 노교수는 명상에 잠긴 어조로 말했다. 왕군, 아마도 이런 과학적 법칙은 잠긴 정원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는데 불과할 것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문을 열고 나면 그 열쇠는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대담하게 상상의 날개를 펴고 또는 믿음의 힘이라고 해도 좋겠지. 어쨌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네. 그 정원은 하느님의 뜰이란 말이야.
그 자체가 지혜와 정의와 선과 진리이며 우리 인간의 빈약한 법칙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기도하는 온갖 이상, 바로 그것은 하느님. 그 하느님이 정원이란 말일세. 알아듣겠나? 그러나 위안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 번은 노 교수에게 말했다. 저는 정원 문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내버릴 수 없어요. 노 교수는 섭섭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자네는 꼭 메리 같군. 메리나 자네 같은 젊은 사람들은 어린 새와 같아서 자기 날개를 시험해보고 자기가 아는 작은 세계에서 날아가 버리는 것을 겁내고 있거든. 자네들이 이성만을 고집하며 꿈과 상상의 세계를 믿지 않는 한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는 힘들 걸세. 훌륭한 과학자도 나오지 못하고 시인도 나오지 못해. 위대한 과학자와 위대한 시인은 항상 같은 시대에 나오는 법일세. 그러나 위안은 노 교수의 말 가운데서 한마디만을 기억했다. 자네는 꼭 메리 같군 라고 한 말이었다. 그가 메리 같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16,000km나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고 핏줄도 전혀 다르지만 그들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어느 시대의 젊은이에게나 있는 반항심이었고 또 하나는 시대나 핏줄에 관계없이 한 쌍의 젊은 남녀라는 점이었다. 완연한 봄이 되자 지난해에 잎이 진 나뭇가지에서 파릇한 싹들이 돋아났다. 위안도 자기 몸에서 젊은 피가 새롭게 약동하는 것을 느꼈다. 분명히 노 교수의 집에는 그를 움츠리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외국인이라는 사실조차 잊었다. 새 식구를 보면서도 인종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없었다. 위안은 메리가 점점 사랑스럽게 보였다. 지금은 온화함이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날카로움이 없어지고 목소리도 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환해졌다. 뺨도 덜 창백했고 인매도 부드러웠으며 동작에도 우아함과 겸손함이 자연스럽게 깃들었다. 가끔 위안이 찾아가도 그녀는 바쁜 듯이 드나들어 만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봄이 한창 무르익자 그녀의 태도는 달라졌다. 두 사람은 아침마다 정원에서 만났다. 위안이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녀가 봄날 아침처럼 청신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남빛 옷을 입을 때가 가장 예쁘기에 위안은 어느 날 아침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남빛 옷을 입죠. 남빛 옷은 당신에게 잘 어울리는군요. 그러자 그녀는 방긋 웃으면서 대꾸했다. 정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어느 날 위안은 아침 식사에 초대받고 노 교수의 집을 방문했다. 메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조그만 보랏빛 오랑캐 꽃이 싹이 트고 있는 꽃밭에서 몸을 구부리고 잡초를 뽑아주었다. 언제 나왔는지 그녀가 와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자 위안의 머리카락에 붙어있는 풀을 떼내려고 내민 메리의 손이 무심코 그의 볼에 닿았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 같은 접촉을 싫어하여 언제나 조심했다. 험한 길을 걸을 때도 옆에서 남자가 붙들어주는 것을 싫어했다. 사실 그의 몸에 그녀의 손이 닿은 것은 악수할 때 말고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날 메리는 평소와 달리 당황해했다. 그녀의 두 볼이 홍조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의 접촉을 의식했고 또 그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잠깐 머물렀던 시선을 곧 다른 데로 돌리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말했다. 들어가서 식사하세요. 위안도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손부터 씻고요. 이렇게 어색한 짧은 시간이 지나갔다. 나중에 그는 문득 이날 아침의 일이 떠오르곤 했다. 그때마다 아득한 옛날,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혁명당원이었던 젊은 여자의 손이 닿았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의 열렬한 접촉에 비하면 이 새롭고 가벼운 접촉은 이상하리만큼 희미하게 느껴지면서 옛 추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메리는 얼떨결에 손을 댄 거야. 나는 정말 바보다. 모두 잊어버리자. 이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자. 사실 그는 그런 감정이 쏟는 것이 두려웠다. 위안은 미국에서의 마지막 봄을 이상한 이중심리 속에서 보냈다. 마음속에 자기만의 방을 만들고 거기만은 메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새로운 계절의 매력과 새잎이 싹트기 시작한 나무들이 줄지어 선 길을 둘이서 거닐거나 교회에 나가서 사람의 발길이 뜸한 오솔길을 걸을 때도 또는 단둘이 거실에 앉아 봄비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를 들을 때도 그 세계에만은 그녀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가끔 그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거리면서도 그것에 굴복당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 자신이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히 이 백인 여자는 매력을 발산하면서도 그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면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연정을 느끼면서도 사랑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는 그녀의 수려한 용모를 진실로 아름답다고 여겼다. 그러면서도 그 흰 빛은 그가 사랑할 수 있는 빛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잿빛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반짝이게 하는 정신은 찬미했으나 그 잿빛 눈을 사랑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얼굴색은 풍부하고 아름다웠고 보석같이 빛났지만 그는 그런 것을 좋아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녀의 어떤 매력에 끌리는 듯 부속농장이며 도서관 또는 하숙방에서 바쁘게 뭔가를 하다가도 문득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다. 그럴 때 그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그녀와 헤어지고 귀국하면 나는 괴로워할까? 아니면 그녀를 통해 미국과 어떤 인연이 맺어질까? 그는 여기에 남아 더 공부를 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곧 자신을 나무랐다. 도대체 유학을 연계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백인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면서 그렇다면 부질없는 짓이 아닌가? 그러나 그녀와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귀국하면 그녀를 볼 수 없고 다시 미국에 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역시 귀국을 연기해야 할 것 같기도 했다. 이런 자문자답을 되풀이하면서 위안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러다가는 이 땅에 계속 머무르게 될지도 몰랐다. 그러나 본국에서 그의 귀국을 재촉하는 소식이 들려왔다. 위안은 유학을 하는 6년 동안의 본국의 정세를 잘 모르고 있었다. 각지에서 작은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런 내란은 옛날부터 자주 있었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6년 동안의 왕후는 자신이 참전했던 두세 번의 소규모의 전쟁에 대해서 편지로 알려주었다. 하나는 새로 등장한 화족두목과의 전쟁이었으며 또 하나는 어느 군벌이 왕후의 세력권을 제멋대로 침범하여 군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다. 그러나 위안은 본래 전쟁을 싫어했고 또 평화로운 외국 땅에 살고 있었으므로 그런 얘기를 들어도 조금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어쩌다가 동료 학생들이 평화스러운 목소리로 이봐, 중국에서 일어난 이번 전쟁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으면 위안은 문득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얼버무리곤 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강도 사건 같은 거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잊지 않고 편지를 보내주는 아이랑과 어머니가 소식을 알려오기도 했다. 혁명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맹이 종족을 감춘 뒤로는 집안에 혁명파가 없어졌지. 들리는 말로는 남쪽에서 새로운 혁명이 발발했다더라. 하지만 맹은 돌아올 수가 없다. 편지를 보고 알았는데 맹은 혁명군에 가담하고 있는 모양이다. 돌아오고는 싶지만 너무 위험해 돌아오지 못하는 거지. 이쪽 관원들은 혁명의 불길이 여기까지 번질까봐 두려워 맹 같은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안도 조국의 일에 대해 항상 관심을 끄고 사는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변화를 알리는 신문기사는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읽었다. 그 무렵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다. 음력이 폐지되고 서구시 양력을 채택, 여자의 전족을 금지, 일부 일처를 규정한 새로운 법률 공포. 위안은 본국의 개혁에 관한 기사를 기쁜 마음으로 읽었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 그는 중국 전체가 현저한 변혁기에 들어간 모습을 상상하고 생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번 여름에 귀국하면 중국은 몰라보게 변했을 거야. 6년이란 짧은 기간에 그렇게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야. 여러 날 후에야 생한테서 답장이 왔다. 너는 올여름에 귀국한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 그럴 처지가 못 된다. 아버지가 학비를 더 보내준다면 2년만 더 있을 작정이다. 생의 편지를 읽고 위안은 사촌의 경쾌한 시를 정열적이고 무거운 음조로 작곡한 여자가 떠올라 매우 불쾌했으나 그 여자 생각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는 생이 서둘러 귀국하기를 바랐다. 생은 아직 학위를 하나도 따지 못하고 있었다. 또 생이 본국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 불만이었지만 실상 이 부유하고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노라면 혁명이니 이념 전쟁이니 하는 것은 먼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에 생을 그리 나무랄 수는 없었다. 위안 자신도 지금까지 본국의 정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거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당시 중국의 혁명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혁명은 남쪽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위안이 책에 파묻혀 있는 동안, 그리고 그가 사랑하면서도 사랑할 수 없는 백인 여자의 일로 자문자답하고 있는 동안 혁명의 회색 군대는 중국의 심장부라고 할 만한 지역을 점령하고 양쯔강 유역까지 진출해 있었다. 곧이어 그곳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다. 하지만 위안은 1만 6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렇듯 태평한 세월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았지만 어느새 그와 메리 사이의 애정은 급속도로 깊어지고 있었다. 그때까지 그들은 단순한 친구 사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깊었으나 그렇다고 연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매일 밤 노교수 내외가 잠든 후에 함께 산책하거나 얘기를 하는 것을 위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서로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그들의 관계를 묻는다면 그녀는 서슴지 않고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저 친구로서 이야기할 따름이죠. 하고 대답했을 것이다. 사실 그들은 연인끼리 주고받음직한 말을 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에 지나지 않더라도 밤에 잠시라도 만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무언가를 빠뜨린 듯 허전했다. 그리고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짧은 시간에 그들은 낮에 어떤 때보다도 서로의 감정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었다. 그 봄의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정원의 장미꽃 사이에 나 있는 오솔길을 거닐고 있었다. 좁은 길 끝에 6그루의 누름나무가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어 짙은 어둠을 만들고 있었다. 노 교수는 그 그늘에 나무 벤치를 마련해 놓고 이따금 명상에 잠기곤 했다. 그날 밤 따라 달빛이 밝았다. 두 사람이 느릅나무 그림자 밑으로 들어서는데 메리가 별 생각 없이 말했다. 아, 어쩌면 이렇게 어둡죠. 이 안에 들어서니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그들은 말없이 어둠 가운데 서 있었다. 위안은 환한 달빛에 묘한 흥분을 느꼈다. 달이 너무 밝아서 나무 잎사귀의 빛깔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군요. 그래요. 어둠 속은 쌀쌀하고 달빛은 따뜻한 것 같죠. 두 사람은 소리 없이 나무 주변을 거닐었다. 이번에는 위안이 말을 걸었다. 춥지 않아, 메리. 그는 요즘 그녀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었다. 그녀는 약간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들은 어느 틈에 어두운 나무 그늘로 다시 들어갔다. 메리가 그의 앞으로 다가와서 서슴없이 그의 손에 자기 손을 얹었다. 다음 순간 위안은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껴안았다. 그의 뺨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닿았다. 그는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몸도 떨렸다. 두 사람은 포옹한 채 벤치에 쓰러지듯이 앉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속삭이듯 말했다. 키스해 주세요. 이런 장면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었지만 위안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의 입술에 그녀의 뜨거운 입술이 닿는 것을 느꼈다. 메리는 그를 껴안고 열렬하게 입맞춤을 했다. 다음 순간 위안은 여자에게서 떨어졌다. 왜 그랬는지 그도 이해할 수 없었다. 위안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입을 맞추고 싶었다. 그러나 그 욕망보다 더 강한 혐오감이 솟구쳤다. 자기와 다른 인종의 육체에 대한 혐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는 얼른 일어났다. 열정이 지나가고 착잡한 감정과 혼란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메리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어둠 속에서 그녀의 흰 얼굴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평소와는 달리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추운데 들어가요. 나도 돌아가야겠어요. 그러나 메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잠시 후 대답했다. 돌아가려면 가세요. 나는 좀 더 여기에 있겠어요.
위아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자기의 태도가 대장부답지 못한 것 같아서 일부러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는 몸이 얼겠어.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벌써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메리는 냉정하고 서글픈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위아는 할 수 없이 그녀를 혼자 남겨둔 채 돌아왔다. 몇 시간이 지나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고 지금도 그 나무 그늘에 혼자 앉아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어린애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싫었단 말이야. 정말이지.